세 번째 하면 안 되는 거, 전업 투자입니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은 전업 투자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전업 투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투자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투자를 할 때 베스트 케이스는 뭡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잘한 투자겠죠. 그럼 월스트 케이스는 뭐겠어요? 월스트 케이스는 잘못한 투자입니다. 잘못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마음고생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잃고, 그리고 사람 관계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투자가로서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금기시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문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물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 월급쟁이 투자가로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과 일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한테 맡기면서 그분들에게 의지하면서 선택권을 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만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투자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잘못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 믿어가지고 선택권을 줬는데 저 사람이 투자를 실패했으면은 그 속상함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끔은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짓 정보를 호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간혹 일부의 소수지만 분명히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푸시하고 압력을 넣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본인의 이득을 가져가고 일반 투자가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부동산 투자 강사들이 실제 수강생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감옥소 간 경우도, 학교에 간 경우도 꽤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더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 운영자가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회계사, 세무사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전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가 좀 돼야 됩니다. 훌륭한 전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기시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얘기가 틀린데요. 저는 공동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투자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 그래도 돈이 걸리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랩하시는 그 듀오도 공동투자, 꼭 공동투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이가 좀 어색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공동투자 해가지고 사이 좋던 사람들이 사이가 멀어지는, 꼭 멀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색해지는 그 정도의 상황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공동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공동투자 하고 싶으면 공동투자 하지 말고 내가 산 물건,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은 소개를 해주고, 상대방한테도 네가 산 그 다음에 물건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공동투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거, 전업투자입니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은 전업투자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전업투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업투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은 신이 나서 내가 이제 대단한 투자가가 된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전업 투자가가 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이게 슬픈 거는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복귀할 정도면 벌써 투자가 잘 안 됐다는 거고요. 또 복귀하면은 내가 원래 했던 그 일 정도도 못 해요. 더 안 좋은 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전업 투자가 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준비가 되고 경험이 쌓였을 때, 그럴 때 전업 투자가로 해야지, 섣불리 회사 일이 힘들고 내가 지금 수익이 생겼다 해서 전업 투자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로소득을 포기하지 말고 근로소득 하면서 틈틈이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회사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회사에서 있으면서 회사에서 나가라 그럴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상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가 투자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쟁이 투자가들이 상가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경험이 없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해서 손해 잘 안 봐요. 웬만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손해 잘 안 보고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손해가 크진 않습니다. 최소한 이익이 없는 거지 손해를 크게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이 많다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많이 우리가 띄워준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상가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상가를 살 때 1층에 목 좋은 데 사기가 힘들어요. 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층에 아니면 좀 입지가 나쁜, 그리고 신도시 상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좀 싼 거, 이런 상가로 처음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상가 투자 안 하려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상가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1층을 투자해야 되고요.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상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상권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든 거고요. 한번 무너진 상권은 다시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동대문 밀리오래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한 2억 정도 했는데 경매가 1,000만 원 이하에 나오잖아요. 분양가가 2억짜리가 경매가 1,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 정도로 상가는 이 폭이 커요. 아파트랑 차원이 다릅니다. 초보 투자가라면은 신도시 상가나 특수 목적 상가는 무조건 피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거, 토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토지 투자하면은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물론 대박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월급쟁이 투자가들은 토지 투자로 대박이 나는 경우는 그냥 그 예전부터 토지가 있었어, 아니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 어떤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어, 그러다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월급쟁이 투자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샀어.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박이 나.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토지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냥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토지를 한번 사가지고 몇 년 있다가 팔아서 내가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실제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위에서 봤을 때.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고수가 되거나 내가 정말 자산이 많아졌을 때 오랫동안 좀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 정도로 생각해서 토지를 한번 소유해 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자, 또 해서 안 되는 거, 특수물건 투자입니다. 경매를 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이 걸려있는 복잡한 물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거 했어요. 하지만 지나서 생각하면은 왜 했나 싶어요. 그냥 일반 부동산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고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상승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잖아요. 상승기 때 많이 올라요. 상승기 때 그냥 좀 쉬운 물건만, 좀 편안한 물건 투자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려운 특수 물건에 투자해가지고 시간 버리고 마음 버리고 업무에 좀 지장도 받고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내가 전업 투자가 하겠다, 내가 투자가 이제 내 삶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할만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쟁이 투자가들은 꼭 특수 물건을 해야 되나? 저는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물건 해도 돈 벌 거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해서 안 되는 거, 다가구 주택 투자입니다. 다가구 주택 투자를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온전한 땅에 다가구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뭐 꼬마 빌딩까지는, 상업용 빌딩까지는 좀 겁이 나니까 다가구 주택 투자 같은 거, 특히 막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위에는 주택이 있고 밑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껴있고 뭐 이런 식의 투자,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운이 좋게 샀다가 겨우 잘 팔았어요. 하지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황금성이 좋지 않고요. 팔 때 다른 부동산처럼 쉽게 팔리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또 부동산들의 장난도 좀 심합니다. 그리고 월세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뭐 아주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월세 관리나 시설 보수, 이 관리를 위해서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다가구 주택 하나당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또 관리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또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크게 제가 해보니까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젊었을 때보다 좀 은퇴 시점에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도전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다가구 주택을 사서 운영을 한다. 어우,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지역주택 조합 투자입니다. 지주택이라 그러죠. 지주택. 제가 이제 부동산 조금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저한테 지주택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봐요. 지주택 어떠냐고. 뭐 답변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하지 말라는 또 얘기를 해요. 얘기 길어지는데 그냥 하기도 싫어. 근데 결론은 하지 말라. 다른 거 할 거 많다. 라는 건데, 그래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뭐 토지가 100% 매입이 돼 있다. 이런 식의 선전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이 100% 매입이 돼 있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100% 매입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60% 돼 있다. 사실 뭐 60%는 뭐예요? 5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토지 매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모집을 하거든요. 실제 사업지에 가보면은 재개발에 동의하기 힘든 그러한 동네가 많아요. 너무 번지르르한 거야, 이거는. 이거 부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 뉴타운 같은데, 뭐 신림 뉴타운, 뭐 강명 뉴타운, 한남 뉴타운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낙후돼 있어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죠.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동네가 번지르르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 안 해요. 하지만 그냥 조합원부터 모집을 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확률상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앞서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고수들은 또 좋아하는 투자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가들에게 이렇게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리스크도 높은 투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내다 보면은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욕심, 욕망이 막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업무도 소홀하게 되고, 투자를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크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수익은 좀 적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입니다. 찾다 보면은 또 안전한 투자 많이 있어요. 뭐가 안전한 투자일까요?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수도권 서울에 있는 좀 투자금은 많이 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좀 투자금이 적으면은 신규 역세권, 요새 너무 개발 많이 하잖아요. GTX, ABC 노선이 있고, 경전철 이것저것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 근교에도 경전철이 계속 생기고 있죠. 뭐 신안산선, 뭐 월판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신규 역세권 쪽, 이제 그런 쪽들. 자,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역시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슴이 막 요동을 쳐요. 하지만 모든 게 경험이 쌓이면 쉬워집니다. 근데 이 경험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요새 이 정보가 오픈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냥 유튜브에 너무 이 가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유튜브 찾다 보면은
배우고 공부할 만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책도 많고요. 자, 투자하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산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아파트가 내가 실거주도 할 수 있는 아파트야. 아니면 임대 줬을 때 임대도 잘 나가. 이러면은 지금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해도 사실은 괜한 걱정이에요. 그냥 워스트 케이스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5억에 샀어. 근데 뭐 얘가 1억 떨어져 4억이 돼. 그게 워스트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냥 그 상황 한번 가정해 보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로 자신과 남들을 괴롭히는 불평가가 되지는 않도록 합시다. 자, 이미 결정했다면은 나의 선택을 믿고 잘 될 거라는 주문을 외웁시다. 자, 오늘은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투자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